조선구마사 논란이 한국 누리꾼들의 불과 같은 화력으로 제작사가 초유의 방송을 폐지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풍 드라마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국난급 재난이라고 느낀 많은 한국인들이 대거 집결해 순간적으로 폭발했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들조차 광고 협찬을 모두 끊게 된 것이고 사상 초유의 지상파 방송 중단 사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논란이 되자 조선구마사 측은 사과문을 통해 중국 장면을 삭제하기로 했으나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국내 누리꾼들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이 아닌 해외의 스트리밍 서비스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해외에 나간 조선 구마사를 보고 중국은 역사 왜곡된 부분을 계속해서 중국에 유리하게 해석할 것이고 전 세계에 조선 왕조가 모독되어 나가는 것도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 참을 수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계속 나가는 정황이 포착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만 결국 조선 구마사는 해외 판권까지 금일 중으로 모두 내리기로 결정되고 해외 판권이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물론 드라마는 허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작가의 상상력이며 창의적 소재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중국 공산당까지 연결이 되어 영향받은 상황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문화 컨텐츠 1대1로만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많은 한국인들의 민첩하면서도 사태 파악이 빠른 영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순식간에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불매운동 및 출연자 리스트 등을 정리하면서 제작자를 비롯한 방송사를 압박했으며 그 가운데 역사 왜곡 논란이 빠르게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길 때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사와 광고주를 압박할 것이고 이것은 방송국들이 방송을 만들어 배포할 때에 겪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하나의 드라마나 작품을 만들어낼 때 엄청난 시간과 인원, 자본이 들어가므로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조선 구마사가 폐지까지 이른 상황은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향후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 동북공정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크다. 그런 상황에서 제작진이 알아서 중국향을 의식했다는 느낌이 드는 드라마가 나왔으니 시청자가 굉장히 세게 예방주사를 놓은 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락될 줄 알았던 조선구마 관련 논란이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차원의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각종 추측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갑니다. 앞으로 예정된 드라마 등 심상치 않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사 스튜디오&U가 올해 드라마, 영화 라인업을 지난달 17일 공개했는데 그 중에 해시의 신루가 네티즌들에게 논란이 됐습니다. 조선 궁궐 은밀한 곳에서 신비한 여인 해루를 두고 벌이는 한중 군주들의 불꽃 튀는 삼각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5천만 조회수를 돌파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인기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의 원작자인 윤희수 작가가 극본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한국과 중국 군주들이라는 부분이 걸린다며 허구이긴 하지만 한국의 역사에 또 중국이 끼어든다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컨텐츠 제작사가 중국과 어떤 자본관계에 연관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원작에 중국 이야기가 없는 걸로 하는데 왜 중국의 왕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방송 시작 전부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통된 의견은 중국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인데요. 해당 드라마가 중국 자본의 영향 혹은 중국을 의식한 게 아니더라도 누리꾼들이 이렇게 예민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자본들이 한국 컨텐츠 사업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의 자금을 중국 텐센트에서 투자받았다고 나오는데요. 중국이 한국 제작사에 투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보고 도둑질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계속 훔쳐보는 정황이 나오는데요. 지난 3월 24일 수억 명의 유저가 이용하는 웨이보의 검색어 1위는 배로 나는 죽지 않았다 였습니다. 아직 방송을 안 본 분에게는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만 펜트하우스2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말이라는데요. 문제는 중국에는 아직 한한령 여파로 인해서 한국의 방송이 나갈 수가 없고 오직 불법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펜트하우스2의 마지막 장면이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라면 수억 명의 인구가 한국의 드라마인 펜트하우스2를 아주 열렬히 시청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뒤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모두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컨텐츠 사업계에서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의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한국의 작가들의 창의력과 한국 드라마가 주는 매력이 중국 것보다 훨씬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단 중국이 한국에 침투하려고 하는 것은 당장 한국을 공산화시키자 혹은 한국의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자 이러한 논리보다는 중국 컨텐츠 사업 회사들이 돈을 벌려고 한국에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중국 회사들은 결국에는 중국의 공산당이 제시하는 룰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국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 다음에 한국의 프로그램에 각종 중국색을 입혀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의 막대한 자본력과 시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약간씩만 프로그램에 색을 입히다가 나중엔 한국의 역사를 대놓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선구마사 논란으로 인해서 단번에 한국의 대중들이 중국은 절대 안 된다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제작사들은 중국 돈을 받았어도 매우 조심스럽게 컨텐츠를 전개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중들은 이미 한국에 상당한 중국 자금이 들어온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누리꾼들은 JTBC 스튜디오에서 선보일 설광하라는 드라마를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소재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정혜인과 지수가 주연으로 나서는 설광하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과 서슬퍼런 감시와 위기 속에서도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의 시대를 거스른 사랑을 그립니다. 온라인에서는 남 주인공이 운동권 학생인 척하는 간첩으로 설정된 점, 남녀 주인공 이름에서 실존 인물이 떠오르게 한 점, 안전기획부 팀장 캐릭터가 미화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드라마 측은 내부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모두 찾아내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상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도 보이나 누리꾼들은 텐센트가 투자한 맥락에 대해 우려하면서 중국의 입김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자칫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냅니다. 조선구마사의 경우 작가 소속사의 자핑코리아의 건물에는 중국 관영신문 인민일보가 입점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자핑코리아의 대표이사가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간부라는 보도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핑코리아는 중국 항저우 자핑픽처스의 한국 법인으로 결국 중국 자본에 의한 영향력을 의심받고 있으며 이것이 자칫 인민일보 등 중국 당국까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각종 매체에서 제기된 상황입니다. 자핑코리아 측은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만 한국의 누리꾼들은 이미 너무 많은 국면에서 중국의 자본이 국내외에 끼치는 영향력을 봐왔기 때문에 여전히 의구심을 표현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이미 깊숙이 들어온 모양새라는 것이죠. 누리꾼들은 앞으로 약 4개의 드라마가 중국풍 혹은 중국 자본력의 영향이 적지 않게 의심되고 있다면서 소위 간을 보는 방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에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퇴출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사들이 조심하면서 중국색을 숨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나친 중국 경계는 일종의 짜맞추기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 작품은 중국 PPL이 없어도 중국의 수출이 간간히 되고 있었고 중국 자본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한 메이저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26일 중국 판매를 위해 중국 PPL을 받았다는 것은 업계 현실을 모르는 짜맞추기식 해석이자 침소봉대라면서도 중국과 관련된 PPL이라면 소액이라도 모두 빼고 있다. 드라마가 폐지까지 되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세트장 안에서 찍을 수 있는 사극의 비중이 높아진 분위기라 영향을 받는 제작사도 많습니다. 한 관계자는 고증 문제로 사극을 앞둔 제작진이 정말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역사 드라마는 중국의 동북 공정이 거세지고 그 힘을 과시하면서 훨씬 긴장의 수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조선 구마사로 몸살을 겪은 만큼 앞으로 방송계도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조선업 분야 세계 1위의 강국입니다. 군함 관련 산업도 세계 최정상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요. 현대중공업은 뉴질랜드의 26,000톤급 군수 지원함을 무사히 인도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해당 지원함은 뉴질랜드 해군 함정에 연료, 식량, 식수, 탄약 등을 보급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활약은 더욱 눈부십니다. 역시나 작년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필리핀에 최신의 호위함 호세리자를 인도했습니다. 호세리자는 2600톤급 최신의 호위함으로 8300km 이상의 긴 항속거리를 보유해 장기간 해상 경비 업무가 가능합니다. 한국 덕분에 필리핀 해군은 유도탄과 어뢰를 운용하는 미사일 호위함을 처음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역사를 완벽히 새롭게 쓴 것이죠. 호세리잘은 필리핀 해군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작년 8월 하와이에서 림팩 2020훈련이 있었습니다. 림팩 훈련은 미국의 주도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매년 진행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군 훈련입니다. 당시
10개국에서 22척의 해군 함정이 참가했습니다. 필리핀은 딱 한 척의 함정을 파견했는데 바로 호세리자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군함이 세계 넘버원이다. 임팩 훈련에 파견해 필리핀 해군을 대표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호세리자를 인도했을 때 한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군함의 선체를 잘 만드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었지만 전투 체계까지 훌륭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건 처음 알게 된 것이죠. 호세리잘은 선체는 물론이고 전투 체계까지 모두 한국산입니다. 전투 체계는 사람으로 따지면 정신활동에 해당합니다. 군함의 경우 선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투함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호세리잘이 2600톤급으로 크기는 다소 작지만 전투 체계가 필리핀 정부에서 큰 인정을 받았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계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도 영유권 분쟁 당사국 중 하나입니다. 영토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긴급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오세리잘에 이어 한국산 미사일 호위함 이번함의 취역식이 지난 19일 필리핀에서 열린 것입니다.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은 마닐라항에서 이번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의 취역식을 개최했습니다. 안토니오 루나함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600톤급 최신의 호위함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화상으로 취역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군함이 최고라고 엄지를 치켜 세웠죠.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 한국보훈처가 준비한 마스크 15만 장의 전달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한국과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막역한 사이입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유엔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투병을 파병했습니다. 연 7,420명씩을 보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죠. 1950년에서 1955년까지 5년간의 파병 기간 동안 전사한인은 112명이고 부상자와 전쟁포로 실종자는 각각 229명, 41명, 16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필리핀의 영토 분쟁 상황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영해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해안 경비대가 영유권 분쟁 지역을 넘나드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죠. 지난 7일 남중국해 필리핀의 배타적 경계 수역 내에서 중국 선박 220척이 대규모로 정박 중이던 사실을 필리핀 해상 경비대가 공개했습니다. 필리핀 측은 이 선박들에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승선 중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 선박들을 향해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필리핀 외교장관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주 필리핀 중국 대사관은 눈도 깜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측은 성명을 통해 해당 선박들은 민병대가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 어선이며 거친 파도를 피해 정박하고 있을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역시 중국다운 대응입니다. 아나무인이죠. 그러면서 남초 지역이 중국 영유권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정부가 아닌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을 겁주고 도발하며 위협하기 위해 민병대를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동맹국인 필리핀과 입장을 같이 한다.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 및 아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합니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이 오가는 곳이자 군사 전략적 요충지이죠. 중국은 무려 남중국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의 선을 긋고
인공섬을 건설했습니다. 인공섬에는 군사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접국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죠. 미국은 남중국해는 국제수로이며 한 국가가 이 해역을 독점할 수 없다면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이 한국의 호위함을 선택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필리핀은 군함뿐 아니라 한국산 경공격기 FA-50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무기를 사용한 것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국군은 1990년대에는 필리핀에 소형 고속정과 전투기 등을 양도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사용 연한이 다 된 장비들이죠. 하지만 현재는 무기체계 양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식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 측면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실리적인 외교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미 자주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냉전 수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필리핀은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태평양의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죠. 미국, 중국 모두 필리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사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에 향후 수십 년을 사용할 무기 체계를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이 더욱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과 군사협력 관계가 굳건해진다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